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9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수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신 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 송승헌입니다. 네, 시스는 김상혁입니다. 네, 두 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문화 6월호에 있는 시 두 편 살펴보려고 해요. 한 편은 이세화 시인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송승헌 시인의 하나코 이야기인데요. 공교롭게 김상혁 시인님이 송승헌 시인님 시 골라오셨는데 제가 이름을 가리고 시 읽는 걸 좋아해서 네. 이름을 가리고 읽고 이 작품을 꼽았습니다. 가져오기로.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시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송승헌 시인께서 낭독해 주실 예정인데 저희가 감사의 낭독 잘 듣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코 이야기 송승헌. 시루가와 마을의 연못에는 하나코라는 비단잉어가 살았습니다. 하나코는 1751년 모월 모일에 태어나 1977년 7월 17일까지 연못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그 좁은 세상에서 200년을 넘게 살다 간 것이지요. 보통의 잉어들은 20회 정도를 살다 간다고 하니 참 오래도 살았네요. 잉어에게 사회가 있다면 몇 번이나 바뀌었을 시간이네요. 사진 속 하나코의 형상은 마치 붉은 비단결 위에 투명한 빛 한 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진 속에는 그를 마지막으로 돌보았다는 고시아라 고메이 박사로 생각되는 노인이 쪼그려 앉아 당신 손으로 직접 하나코에게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잉어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탓에 만들어진 동심어는 시간을 잊은 듯 영원히 번집니다. 하나코의 생애는 이런 식으로 제법 아름답게 마무리됐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줄 모르는 사람은 기어코 아름다움에 흠집을 내기 마련입니다. 사람인 나도 200년을 못 사는데 잉어가 그랬다니요. 그래서 사람인 내가 말하지요. 그 잉어가 200년을 살았다는 증거가 있느냐고요. 그런 물음 앞에서야 하나코를 봤다는 증언도 찍었다는 사진도 증거는 아니지요. 이 끝없는 불신자, 뒤틀린 척추 앞에 친구가 증거 하나를 가져다 놓지요. 하나코의 성장륜을 찍은 사진을 말입니다. 하나코의 나이는 나고야 여대 동물학 교수의 검증을 받아 1966년 하나코의 비늘에 새겨진 성장륜을 조사한 결과라고 하지요. 과연 하나코의 성장륜은 비늘 한 조각에 한 세월을 전부 담아낸 모양으로 시간의 파문이 무수히 겹쳐 만들어진 그것은 마치 무성하게 자란 거목의 나이테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코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잉어로 이름을 남기지 못했지요. 성장륜으로 잉어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 오늘날에는 귀도를 조사하지요. 2019년의 한 기사에 의하면 귀돌로 나이를 측정한 최장수 잉어는 35세였고 잉어의 먼 친척인 빅마우스 버펄로 한 마리가 112세의 나이로
최장수 민물고기에 등재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코의 나이를 검증했다는 나고야 여대 동물학 교수 히로 마사요시 또는 아마노 마사유키로 알려진 이의 연구 자료 또한 찾을 수가 없다고요. 참고로 고시하라 고메이 박사는 나고야 여대의 총장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 빼앗고 감추는 생각의 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에 의해 신비 결계가 무너질 때 신비에 감화된 이들은 마음에 상흔을 입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아름다움의 훼손이 정녕 필요한 것일까요? 하지만 비틀린 척추를 풀어가며 다른 시선으로도 바라봅니다. 집안 대대로 돌보았다는 잉어의 나이를 속여서 좋을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말 속에도 파편의 진실, 일말의 믿음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친구의 입장은 모르겠으나 아마도요. 어쩐지 비단 잉어가 오래 살다 갔다는 이야기에는 믿고 싶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 근거 없이 강력한 힘을 무엇라 부를까요? 여기는 망상의 영역입니다. 훼손에 대한 서재입니다. 어쩌면 고시하라 박사는 어릴 때부터 하나코와 함께 자라왔는지도 모르지요. 온타케산의 기운을 타고 흘러오는 계곡물에서 장엄하고도 유유히 헤엄치는 하나코의 모습은 그 이름대로 소년 고시하라의 눈에는 수면 위에 떠다니는 꽃 한 송이처럼 보였을 테지요. 하나코, 하나코 하고 부르면 이는 망상이 아닙니다. 친구의 음성을 알아듣고 저 멀리서도 인간을 향해 헤엄쳐오는 그 잉어가 고시하라의 인생 내내 자랑하고픈 영물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먹이를 주는 가문의 손과 손을 거쳐 살아온 하나코의 생명을 그는 증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세대와 세대를 건너 기억에서 기억으로 헤엄쳐 온 그 잉어는 진실이라고도 거짓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만 순간적으로, 그렇기에 순간 이미지 속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일까요?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며 기억은 뒤틀리고 전설이 되어 이전의 생과 이후의 생을 만들어가는데 혼돈과 신비가 열어젖히는 전설의 입구 앞에서 하나코는 길을 잃은 채 언어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사랑과 소통에 대한 고시하라의 증언입니다. 하나코, 하나코 하고 부르면 저 멀리서도 인간을 향해 다가왔다는 그 잉어를 통해 종을 뛰어넘는 사랑과 소통을 느꼈다는 그의 말을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코라는 인간의 음성 이후에 수중으로 사료들이 쏟아지는 과정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학습했을 생존 본능, 그 본능을 소통이라 믿는 종족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본능이란 너무나도 사랑스럽기에 하나의 종은 다른 종을 온몸으로 껴안고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비단결 같은 몸뚱이 하나는 전신을 꿈틀거리며 품고 있던 빛을 난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회가 몇 번이나 바뀐 지금 우리는 물속을 흐르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낭독으로 들으니까. 그렇죠? 읽을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길게 썼는지. 근데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안 쓰시잖아요. 그니까요. 아닌가? 이렇게까지 길게 쓰지는 않죠, 원래. 네. 점점 길어지고 있긴 한데, 일부러 좀 길게 쓰고 있긴 한데, 너무 길었네요. 근데 그냥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떠올리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거요? 하나코를 어떻게? 트위터 보고. 트위터에 보면은 그때 보니까 타임라인으로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딱 그 첫 번째 시 앞쪽에 그 별점 있기 전까지의 대목이거든요. 두연이죠, 두연. 네. 그래서 그 사진 하나가 이제 고시아라 고메이 박사가 그 말 써둔 그대로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잉어를 보고 있고, 잉어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래서 동심원 파문 같은 것이 이제 호수 위로 퍼지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멘터리가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잉어라고 하면서 뭐 200년 살다 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니까. 근데 되게 아름답고 예쁜 얘기라서 RT가 엄청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트위터에서 그 RT 많이 되는 것들 보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든요. 안에 보면은 대부분 조금만 맞고 대부분은 틀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그냥 예쁜 얘기다, 아름다운 얘기다, 감동적인 얘기다 하고 그냥 RT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러면 그런 약간의 진실이 섞인 허구의 이야기였나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친구랑 이제 이게 진짜냐 아니냐 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막 찾기 시작한 거죠. 정식으로 논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등재돼가지고 연구에서 이제 이것이 진짜 오래 산 잉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안에서 증거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성장률을 찍긴 했지만 그것은 불안전한 자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시아라 고메이 박사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기 고향의 그런 명물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연구에 참여했다는 그런 사람도 보면은 다 자기 대학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실존했는지 아닌지 그 이름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니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와, 트위터 되게 유용하다. 다 찾아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 이제 뒤져보고 논문도 읽어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한 장의 사진이 이 아름다운 장시로 탄생했다는 것도 참, 저희로서는 좋은데, 상혁 씨는 그래도 골라오신, 어디에 반하셨는지, 그 길게 썼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시는 되게 장난 같은 얘기지만 짧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짧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금기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조건. 그러니까 시가 길다라고 말할 때는 이건 사실 소설보단 길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길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장르적 관점에서 시는 짧은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시인들도 실제로 압력을 받으면서 조금 더 길게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쓰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멋진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름을 가리고 읽잖아요. 그럼 이게 송승헌 시인의 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보통 긴 시를 읽으면 앞에까지 갔다가 그만해 이래요. 그만 읽어. 그러니까 이게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딱 시는 짧아야 된다는 어떤 관습에 나도 있으니까 두 페이지 읽으면 야 그만하자. 알았다. 이거 넘어가. 나 이거 안 맞출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가끔 예전에도 한번 그랬는데 장혜령 시인의 시인가가 그때 그랬는데 앞에까지 읽으면 멈추라는 말 안 하는 시들이 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야, 그럼 계속 읽어봐. 근데 중간에 확인을 하죠. 너무 길면 언제 끝나? 이건 확인하니까. 페이지 남았어. 근데 이거는 계속 그래서 이걸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끝까지 이러지? 계속 이러지? 하고 시는 짧아야 돼라는 그런 한쪽에 장르적인 압력이 있고 근데 시인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계속 길게 쓰고 그럼에도 그 사이에서 긴장감이 유지되는 계속 읽고 싶게 만드는 그래서 끝까지 읽었던 시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긴장감 갖기 진짜 힘들지 않아요? 원래 덮어버리죠. 웬만하면. 그렇죠. 소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음 페이지 넘기게 하려고 막 온갖 수를 쓰는데 시에서는 사실 그러기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저한테도 되게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되게 묘한 긴장감이다라고 저도 읽었는데
전 사실 마지막 한 2-3연 때문에 사실 이 시가 훨씬 더 확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한테 좀 찬물 이렇게 확 끼얹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코라고 그러면 그 하나코가 멀리서 다가오는 것이 인간의 음성 이후에 사료들이 쏟아지는 과정 이게 소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다라고 읽으면 되나요? 저는 어쨌든 그렇게 읽었는데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막 저한테 엄청난 뭐랄까 배신감까지는 아닌데 현타를 주면서 아 그래 우리는 이걸 참 소통이라고 하고 앉아있지 약간 그 생각이 막 들어서 앞에보다 저는 뒤에 이렇게 저한테 이런 느낌을 던져주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좋아서 이 시가 더 좋아진 부분이 있고 이거 동화책으로 만들면 안 돼요? 어른이야 동화책? 애들한테 읽히면 안 될 것 같고 그만 당이 들어. 아, 네. 약간 그림책으로 해서 읽고 싶다 이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아, 저는 죄송하지만 네. 처음 연을 읽고 트위터 얘기구나 알았어요. 근데 트위터에서 진짜요? 못 봤는데 이걸 봤다는 뜻이 아니라 아, 이게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얘기겠구나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간 느낌이 송승헌 시인이 진짜 친절하게 자 들어봐 너네 있잖아 왜냐면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서정적이고 네. 이미지도 너무 아름답고 근데 이럴 리가 없다.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믿고 싶은 마음 알아. 근데 들어봐. 그래서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이거는 트위터라는 상황을 그냥 직접적으로 뭔가 개인적으로 비유를 한 거지 실제로 이건 트위터에서만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뭐 꼭 사회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냥 읽다 보면 황우석 박사의 그런 일들도 생각나고 네. 너무너무 무수히 많고 아주 약간의 진실과 비율은 어디가 더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것들이 믿음, 맹신을 불러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진실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네. 하지만 거기에 치명적인 거짓이 더해지면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기도 하는데 뭐 비단 잉어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그 첫년을 읽고 아 이거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고 마지막 연도 그래서 그치 왜냐면은 소재가 어쨌든 대상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대상이 등장을 했을 때 근데 그게 사실은 소통할 수 없는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환상을 진심으로 믿는 상황 그리고 저 대상이 나에게 진심으로 호응해줬다라고 믿는 마음도 너무 알겠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정말 인간적인 네. 시선이고 또 이제 최근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우연히도 맞아 떨어져서 네. 이 시가 그냥 그렇게 읽혔어요. 근데 이 소재가 트위터에 있는지는 몰랐고 조금 찾아봤더니 진짜 막 기사가 엄청 심각하게 다뤄진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거나 그런 근데 메시지를 떠나서 저도 이게 긴 시지만 다음이 궁금했는데 막 이야기가 궁금했다라기보다는 그 옆에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좀 민망하지만 되게 다음 행 문장들이 너무 네. 이렇게 낭독해 주신 느낌이 되게 이렇게 상상이 되는 느낌?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산뜻하면서도 되게 리듬이나 이런 게 그냥 이 자체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지만 이 시 자체도 아름다운 시지만 담고 있는 이야기는 왠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서 어떤 한껏 미화된 느낌이 오히려 이 시랑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네 그렇게 좀 완성된 조각처럼 예술작품의 네네. 조각처럼 느껴진 면이 있어서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 경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섬세한 일본 자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수와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단어를 고르는 방식이나 문장을 쓰는 방식도 저는 약간 그렇다고 느꼈는데 진짜 그 문장에 비해서 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서늘한 것 같아서 그 불일치가 저한테도 좀 그렇게 다가오긴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근데
네. 그까지 좀 아름답게도 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네. 우선은 특이했던 것이 보통 시에서 나를 말할 때 자기가 사람이라는 거 잘 안 밝히거든요. 원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인 내가 말하지요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잉어가 200년을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네. 이 부분에서 왜 자기가 사람인 걸 밝히지? 라고 의문을 갖고 뒤로 갔는데 네. 그리고 인간 사회가 몇 번이나 맞아. 바뀐 지금 우리는 물속으로 흐르며 반짝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내가 물고기야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간 중심에서 뭔가를 다 그냥 기술하는 느낌이 아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본능 얘기가 제일 인상적이잖아요. 네. 하나코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사료 쏟아지는 과정에서 습득한 본능이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늘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것이 그냥 사랑이야. 그냥 이렇게 말하는 태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예전에 느꼈냐면 김행숙 시인이 사랑을 호르몬이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단 그래 원래 그래. 근데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사람은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본능이라서 야 본능이니까 거짓말이니까 사랑은 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태도가 여기서는 이제 긍정으로 나아가도 되고 뭐 시니컬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냥 거기서 멈추지만 어쨌든 물속을 흐르며 반짝이고 있다. 그것은 어쨌든 그런 본능을 소통으로 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저는 나름 아름다웠어요. 또 이런 게. 그리고 그런 본능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 박사가 받은 자신의 감정이 깨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과연 그 사람이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우매함을 일깨워준다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한다고 느꼈다기보다는 이거 실체는 이래.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주고받은 것들 전체가 다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야라고 있는 그대로 읽혀서 그런 점은 저도 좋았고 읽는 내내 약간 스스로의 그 뒤틀려 있는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리고 그러니까 읽는 사람, 화자 말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자꾸 편견이랑 왠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왜 우리도 아시아인이지만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네. 이상하게 뭔가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지명이 나오거나 이런 고즈넉한 연못의 풍경이 나오거나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걸 더 한껏 교토 필터를 씌워서 보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난 말이지만 어떤 내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나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시를 한껏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읽으면서 이거 뭔가 시인의 의도대로 좀 끌려가는 느낌인데 왜냐면 물론 이제 이미지적으로 실제 사진을 보고 쓰셨다고 하지만 이런 흐름의 이야기를 시를 쓰고자 했을 때 그 소재가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산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뭐 감각적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딱 느껴질 때 완성이 되는 느낌이 전달되는 느낌이 정말 좋은 적중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읽으면서 저도 그렇게 자꾸 읽고 더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체와 환상과 그런 것들이 오가는 순간들에 대해 그냥 이렇게 이끌린다기보다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스며들게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알고도 이렇게 되는 거 알고도 사랑하게 되는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막 이걸 어떤 예상대로 됐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알면서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 싸우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지막엔 너무 근데 진짜 좋고 아름답다라는 걸로 끝나는 그래서 저도 김사혁 시인님이 왜 이거 골랐다고 하실 때 너무 좋았다고 아름답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죠. 네. 송승헌 시인님 뭐 네. 하실 말씀. 네. 제 시에 제가 갖다 붙하는 게 좀 웃기 모양이라서 근데 입을 저희가 꼭 한 다물고 이상한 있긴 해. 얘기들이 네. 좀 뭐 아닌 건 아니라고 아닙니다. 하세요. 다 네.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쓸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하나는 이제 그 시 쓰는 일 자체에 대한 그런 거. 보통 제가 이렇게 이 시는 보면은 별이 하나 있잖아요. 별로 하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뒀냐면은 제가 쓰던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쓰던 것이든 약간 그 시적 관습에 의해서 아름다운 이미지만 쓸 거면은 앞에 별점 치기 전 부분만 시적인 형태로 구성해서 이제 그냥 쓰고 말면 되거든요. 한 페이지짜리 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비형을 하고 있고 그런 오랜 생활 동안 그렇게 뭐 우물 속에서 이렇게
살다 갔으면 그가 남긴 그 동심원은 이렇게 무한히 퍼지고 있고 그냥 빛이 쏟아지는 이미지 같은 걸 적당히 다 구현해서 그냥 아름다운 이미지로 만들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때까지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 흔히 생각하는 시의 그런 관습이자 정수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길게 그냥 쓰고 싶은 거죠. 그 우리가 시라고 생각하고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단적으로 시에 이렇게 뭐 의미 같은 거 이렇게 막 우겨넣지 마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 저항하는 방식으로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거 길어서 안 실어주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안 실지 뭐 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랑 같이 엮이는 측면이 이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라서 이렇게 쓴 건데 네. 그 아까 뭐 교토필라라고 죄송해요. 그 일부러 그렇게 약간 그 일본의 그 우리가 접하면 느낄 수 있는 그 미적인 유미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쓰면서 그 아름다운 이미지를 이제 좀 중심으로 많이 두고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걸 그냥 두면 되는데 네. 일부러 거기에 이제 팩트니 뭐니 이런 식으로 끌고 오면서 이런 것들을 막 망치잖아요. 네. 망치고 그게 거짓이니 진실이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와중에 그러면 이것들이 다 사실이 아니고 아니면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라고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아름다운 것들은 그런 것을 알고 나서도 좀 아름답더라는 거죠. 예, 저도 그게 왜 그렇지? 그리고 거기엔 정말 거짓말만 있었을까? 뭐 그런 것들 저도 확신할 수도 없고 어떤 확신할 수 없는 와중에 이제 아름다운 것은 여전히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여전히 전달해 주는 걸까? 네. 무엇이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얻을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일단 중심적인 것들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좀 맞물렸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된 것 같아요. 이 시를. 여러분들 하시면 그래서 다 맞고요. 감사합니다. 다 긴 시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아름다운 저는 이게 그런 막 팩트나 증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걸 훼손했다는 생각보다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왜 킬빌이라는 영화도 그런 아시아 일본풍의 배경들이나 미적 요소를 막 한껏 과장하면서 폭력적인 걸 같이 배치하는데 그럼에도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 장면조차 그런 걸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상한 감각이 발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징그러운 걸 보면서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왜 모든 악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좀 이런 식으로 현혹되게 만드는 거에는 어떤 그런 이상한 미의 측면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는 잉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그게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냥 사실에 대한 이야기 자체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뭐 인성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네. 있고 보여지는 그런 거에 대해 현혹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걸 읽고 어떤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도대체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좀 거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어떤 믿을 수 없게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습니다라는 게 종교의 영역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지? 인간이라 그런가? 라는 생각을 진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른 종의 그건 모르기도 하니까 이 시 읽으면서 계속 진짜 왜 그러는 걸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화살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였어요. 네,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 감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지금 사회의 세계의 모습 같기도 해서 아름다운데 뭔가 좀 그런 이상한 묘한 것도 좀 남아있는? 네. 네, 저희 이렇게 송승헌 시인의 시 하나코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시네요. 이세화 시인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 작품은 송승헌 시인께서 골라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시 낭독 듣고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클로징의 김상혁 시인께서 낭독해 주실 예정이니까 먼저 클로징에 듣고 넘어오셔서 이야기 들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송승헌 시인님 고르신 이유 살짝 듣고 얘기 시작할까요? 네, 일단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작년에 한창 지금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인기였던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이들 해보셨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시 읽을 때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는 것에 대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자기가 친밀하게 친숙하게 오래 했던 즐겨 했던 그런 게임 같은 직접적인 소재가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약간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네, 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 다 하세요? 저는 열심히 했어요. 아,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옛날 버전을 해봤는데 이게 1인가 버전이 2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 게임이라서 몇 개 이제 연차를 시리즈. 거두면서 CD가 있어요. 저도 전혀 저도 전혀. 그래서 짤만 봤습니다. 네, 저도요. 돌아다니는. 다들 동물의 숲에 미쳐있는 것만 봐가지고요. 트위터에서. 네. 다들 미쳐있는. 네. 누구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시인은 이 동물의 숲을 제가 봤을 때 한 800시간 넘게 하고 있었거든요. 800시간이요? 제가 많이 한 사람 중에 1000시간 넘게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시인님은 몇백 플레이 시간 시간이 하셨어요? 나와요? 네, 보통 플레이 시간이 볼수 있어요? 게임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게 같은 친구면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우와. 몇 시간 했는지. 근데 저 이거 잘 몰라서 이 네. 게임이 이게 동물의 숲에서 동물 키우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이냐면 일단 이 모여봐요 동물의 숲만 한정하자면 우리가 이제 가상의 무인도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무인도에 이주한다는 느낌으로 네. 집을 짓고 거기에서 네. 꾸리기 시작해요, 삶을. 네. 근데 우리는 인간인데 하는 사람만 인간이고 나머진 전부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동물인 거죠. 네. 같은 주민들과 함께 이제 그냥 소통하고 네. 사이좋게 인사하고 물건도 선물도 나눠 주고받고 네. 그렇게 섬을 같이 이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아. 게임이죠. 근데 동물이 이제 수백 마리 동물들이 이제 각기 다르게 디자인된 그런 수백 마리 동물들이 있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동물을 만났으면 하고 이제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점에서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면 이 내용이 뭔 얘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로 흡수가 될 텐데 오히려 이런 시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 낯설고 엉뚱한 세계처럼 느껴질까봐. 네, 네. 네. 나쁜 뜻이 아니라 저는 비유를 하자면 롯데월드에 대한 뭔가 그렇게 왜 그런 놀이공원에 대한 소개 문구처럼 어쩌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동물의 숲이라는 세계에 네.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있는지는 사실 와닿은 건 잘 없었고 네. 어떤 풍경 아름다운 이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느낌이라 그런 환상의 세계 여기는 롯데월드 뭐 이런 느낌에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가 거슬러지는 지점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부딪히는 지점이 없어서 유하게 흘러가는 느낌이라 이게 내가 지금 시작부터 헤매는 느낌인 거죠. 제목부터 제목 입구부터 헤매는데 어떻게 다 읽긴 했는데 출구를 못 찾은 느낌으로 시를 읽어서 네,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롯데월드 느낌이 이거 모여봐요 동물의 숲 제목 때문에 모여라 꿈동산? 약간 이런 환상의 세계? 네. 그리고 여기에 하늘에 풍선 떠 있고 일단 오렌지 나무 있고 친구 막 영원히 이곳에 살아요. 커다란 풍선 속으로 모여드는 우리들. 끝나지 않은 꿈? 약간 이런 느낌이 저한테 사실은 그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보다는 좀 인위적이어서 네네네. 저한테 좀 이상한 세계처럼 느껴지긴 꾸며진 했거든요. 공간. 네, 그래서 이게 동물의 숲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착착 올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하여튼 여기에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이게 단순히 이런 풍선이 떠있는 아름다운 영원히 가지 말라고 하면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은 아닐 거야. 이 느낌으로 사실 약간 저는 의심하면서 저도 좀 읽다가 네, 저도 결국 좀 물음표로 끝난 것 같아요. 그냥 그 나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이런 것들이 약간 물음표라거나 이렇게 웃게 되는 지점은 있었어요. 뭐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네 소중함을 몰랐어 이런 말들은 너무 순수하게 뭔가 이 게임하는 사람이 느꼈을 것 같은 감정이라 근데 마지막에 나를 담을 수 있는 상자는 좀 다른 걸 암시하나?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
저는 어느 정도 그 게임을 전혀 모르니까 느껴지는 그 인위성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핵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스무스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사이에 보면은 좀 그림자라거나 뭔가 잊힌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약간 불안 요소들이 조금씩 있고 네.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은 창백한 친구들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 해변을 멈춘다든가 네. 떠나고 싶어하는데 내가 가지 말라면 영원히 이곳에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동물의 숲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그걸 안 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인위성인데 이게 그 동물의 숲의 어떤 문제점이기도 한 동시에 이 시가 좀 가리키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결국 동물의 숲이란 게임은 동물들 여럿과 함께 자신이 이제 살아가는 게임인데 네. 되게 통제된 인위적인 공간이거든요. 일단 네. 주기적으로 그 동물들이 이제 가끔씩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동물을 지금 이 동물을 영원히 여기 있지 않게 하고 다른 동물들을 이제 새로 들여가지고 이제 다채롭게 좀 동물들을 구성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적인 것이긴 한데 이제 그 동물들이랑 정이 든 사람들은 그 동물을 붙잡아 두고 싶어하고 정이 들지 않은 그냥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냥 보내긴 하는데 그 핵심은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동물과 나는 전혀 같은 주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시스템은 이 세계는 나의 통제된 세계고 내가 이 동물들의 어떤 생사 여부도 그냥 사실은 붙잡고 있다. 여기 남아 있을래 아니면 떠날래. 영원히 그런 어두운 데이터 더미 속으로 떠날래. 아니면 나의 숲에서 영원히 그냥 붙들어 살고 있을래. 약간 그래서 조금은 이 창백한 친구들이 해변에 이렇게 물려오는 것도 그렇지만 약간 저한테는 연옥 같은 이미지가 좀 강조가 돼서 좀 음산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그림자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그 나를 담을 수 있는 상자 또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나도 여기에 묶여있는 이 세계에 묶여있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지 않았나 이 시가 좀 전 그렇게 일단은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상혁 씨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혼란스럽네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동물의 숲에 동그라미 치고 네. 여기다 몰랐다면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쳐놨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몰랐으면 훨씬 더 재밌었겠다. 지금도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어떤 걸 읽으면 자꾸 그 무인도에 처음 떨어진 그 스타트 장면과 함께 또 어떤 나무를 심고 그 안에서 어떤 생활하고 그런 게 자꾸 떠올라요.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제가 네. 갖고 있던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래서 그런 게 없이 아예 맥락 없이 나에게 읽혔으면 훨씬 더 재밌게 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를 쓰는 게 이렇게 약간 써보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걸로. 왜냐면 예를 들면 아까 이 상자가 뭐지? 이런 의문 있잖아요. 마지막에. 네. 이 상자가 뭐지? 근데 그 요즘 근래 현대 시인들의 느낌은 이 상자가 이 안에서 완전히 해결돼서 이 상자가 뭐다라고 상징적으로 쓰기보다는 네. 우리가 그냥 아주 기계적으로 나누어서 알레고리적이라고 하는 거, 파편화됐다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상자는 개인적인 상자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물의 숲을 모르는 분이 더 지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상자는 사실은 동물의 숲을 모르면 해결이 안 되는 상자예요. 시 안에서는. 그러니까 의미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상자인데 그런 거 시인들 해보고 싶거든요. 이게 동물의 숲 안에서는 해결이 돼요? 용도가 있는 상자에 그러니까 뭔가 동물의 숲을 가지면 뭔가 그래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아이템 같은. 이 상자가 거기서 왔다라는 것을 네. 아이템적인 어떤 상자다라는 맥락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맥락 없이 파편화되게 그냥 툭 놔두는 거죠. 옛날 네. 같았으면 비둘기는 뭐 평화의 상징이야.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요즘 시인들은 비둘기는 비둘기지. 예를 들어 잉어는 잉어지. 잉어가 네. 무슨 상징은 아니야. 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런 욕망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썼는데 그게 시가 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상자로 던져놨는데 이게 간신히 시가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망이 드글드글한 내가 뭔가 정말 파편화된 뭔가를 썼을 때 이것이 동물의 숲이라는 맥락 없이도 어떤 독자한테 가서 시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어떤 물음. 내가 이게 이렇게 파편화되게 써도 시적인 뭔가를 발생시킬까? 이런 욕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현대 시인한테. 그리고 약간 이 시는 좀 그런 것에 대한 그 자기 물음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들고 이걸 어떻게 어떤 시적인 부분을 꺼내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기 물음인 것 동시에
이 게임을 아는 사람과 이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이 시를 접했을 때 그러니까 게임이란 걸 분명히 명시를 해놓으면서 제목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라는 그런 약간 당혹감을 좀 직접 느끼게 만드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아는 사람은 게임이 계속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게임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 게임을 모르니까 이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지? 라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좀 충돌하고 있어서 시를 쓸 때는 어떤 것을 시로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과 또 시를 읽을 때는 내가 잘 모르는 직접적인 소재가 노출된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시로 보통 안 쓰인다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담았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당혹 그런 것들이 같이 놓여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영화나 근데 음악을 소재로 쓰는 시들은 많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봤어도 이걸 대상을 모르더라도 크게 어떤 위화감으로 다가오는 요소는 없고 이걸 내가 들어봐야겠다, 봐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그 시가 좋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시는 동물의 숲에 막 뭐 어떤 호감이나 비호감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착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읽으면서 근데 이걸 읽고는 이 게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되게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중독되게 되는 요소가 있겠지. 뭐 그게 어떤 안온한 세계처럼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순화된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건너들었거나 저는 몰랐던 게 플레이어가 동물의 관점인 줄 알았거든요. 육성하는 선택권이, 그러니까 전능한 느낌보다는 동물의 눈으로 보는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시에도 그건 동물의 눈이 아닌데라는 걸 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읽혔던 거예요. 근데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좀 어떤 전능한 느낌의 존재이고 동물을 육성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더 안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게 기분 좋은 지점이 과연 뭐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 시가 그런 정서로 쓰여져서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계속 알 듯 모를 듯 하면서도 허무함까지는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해라는 그 약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약간 기울어진 느낌으로 쓰여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완전 선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신 걸 들으니까 이해되는 거는 있는데 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또 안 들기도 하네요. 닌텐도가 이 시 되게 싫어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하기 싫어졌어요. 이거 동물의 숲 나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게임 진짜 약간 좀 문제가 어느 정도 그 편안한 안온한 그런 속에서 문제를 많이 심어놓은 게임이에요. 가령 우리 같이 사는 동물들은 되게 귀엽고 그렇거든요. 다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채집 활동이 있잖아요. 생선이든 뭐 물고기든 아니면은 곤충이든 그런 것들은 되게 리얼하게 그려놨어요. 뭔가 그 곤충 도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영혼이 있는 동물과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동물은 또 그런 나눠져 식으로 있는 거죠.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이를테면 뭐 흔히 우리 사회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동물 그 차별 같은 거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반려동물만 니들 먹이로서의 동물. 아닌 것들은 그냥 다들 뭔가 가축으로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불편함들이 그 게임 안에 또 원초적으로 좀 질문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게 읽으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저는 제목 얘기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여봐야 동물의 숲이 사람들을 혼란시키기에 딱 좋은 되게 영리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시인의 의도가 정말 그거라면 진짜 일단 저희를 미궁에 빠뜨리고 시작하는 그거는 좀 부럽기도 하네요. 사실 숨기고 싶을 텐데 안 숨긴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게임에서 어떤 소재를 긁고 오면 보통은 요게 시로 쓸 것 같으니까 요거를 모르게 숨겨야지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욕망 그런 게 있는 거죠. 저희 이세화 시인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야기 해봤는데요. 이로써 2번에 걸친 요즘 시 이야기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두 시인님 이야기 간단히 듣고 참 민망하네요. 그죠? 저 같은 참 시알못 데리고 고생하셨다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뭐 시알못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정말 잘 읽는 사람 혼자 읽는 것보다는 제 믿음으로는 시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여러 명이 읽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권위 있는 한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여럿이 읽으면 훨씬 더 보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고 알게 되는 것도 많아서 항상 즐겁습니다. 네. 신승환 시인님. 네, 저는 언제나 시를 오히려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1차적으로 받는 느낌들이 오히려 시 읽기에 많은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고, 그리고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웠지만 시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약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지 않았나.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말을 못하지? 네, 오늘 유독. 저도 그런 한마디 하였습니다. 하자면 저는 진짜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 요즘 시 이야기 할 때마다 엄청 긴장하고 들어오거든요, 사실. 큰일 났네, 이것도 무슨 얘기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딱 끝나고 나면 약간 그 매지가에 있잖아요. 매지가에 시가 이렇게 내가 못 봤던 뭔가 떠오르는 느낌이 항상 있어서 되게 신기한 경험 같아요. 네. 그래서 늘 그런 신기한 느낌을 감사히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소보다 말을 덜 한 게 네. 되게 이게 후회가 안 되네요. 왜냐면 여태까지 요즘 시 이야기 할 때는 저도 예상보다 상당히 말을 많이 해서 내가 너무 이걸 많이 뭔가 가로챈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감상이나 같이 이야기 나누는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말을 좀 덜 했더니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그 말한 것조차 뭐 별거 아닌 얘기들도 있지만 대부분이지만 그냥 오늘은 잘 듣고 잘 읽었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상한데 얘기할수록 섣부르게 되는 걸 좀 많이 스스로 저항하는 게 생겨가지고 오늘은 좀 그랬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창작가 비평 2021년 여름호에 실린 김유나 작가의 신작 단편 이야기 해볼 예정입니다. 이세화 시인의 모여봐요 동물의 숲 전문을 김상혁 시인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세화. 나는 오렌지 나무가 자라는 섬에 살고 있어요. 부서지는 여름을 붙잡고 있는 바다는 가장 먼 곳. 등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창백한 친구들은 해변을 맴돌아요. 친구들은 항상 내게 친절해요. 언젠간 이 섬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영원히 이곳에 살아요.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네 소중함을 몰랐어. 뉘우치면서. 무엇이든 주머니에 담을 수 있고 꺼내면 공중으로 사라지는. 나는 오렌지 나무가 자라는 섬에 살아요. 주머니 속엔 숲, 숲 속엔 수많은 그림자. 그 안에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잊힌 사람이나 사라진 사람들. 끊겨버린 기억 끝에 눈을 떠보면 어디에서부턴가 삶은 시작되고 있어요. 하늘에는 커다란 풍선이 떠있고 그림자 속으로 모여드는 우리들. 친구야, 오늘은 섬의 이름을 지어볼까? 시작되고 있는 끝 같은 건 잊어버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꿈처럼 완성되지 않은 지도를 마저 그리면서 우리는 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건 동물의 눈이 아닌데 해변에 가득했던 발자국을 누가 자꾸 지우고 있는 거지? 나를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지도 위로 곧 떨어질 거예요.